습관, 성공 예감. 자, 성공 예감 2부에서도 함께 성공을 예감해 보시죠. 계속해서 진행을 대신하고 있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KBS 콩 또 유튜브 실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분께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은 써보셨습니까? 챗 GPT. 이제 낯선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연말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를 이제 휘감고 있는 이슈인데 최근에는 4.0 버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참 편리하기는 한데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 일자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삶을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꿔 나갈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예전부터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좀 디지털 경제 이런 쪽을 좀 많이 원래 공부하셨군요. 제가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전공을 쭉 했고요. 디지털 경제나 플랫폼 경제 쪽으로 전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주로 이러한 IT 기업들 컨설팅이라든지 자문들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었고요. 혹시 박사님도 챗 GPT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움도 받고 있고, 제가 동생네 마케팅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회사에 이런 데서 이제 카피라이트를 뽑는데 이제 쓴다든지 요즘은 미드전이라고 해서 챗GPT는 아니지만 생성 AI라고 하죠. 텍스트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디자인 작업 이런 것도 한번 요청을 해보고 또는 제가 글을 일주일에 하나씩 쓰고 있는데요. 제 글에 들어가는 사파 이런 것들은 이러한 미드전 이런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글에 들어가는 사포화까지? 예를 들면은 어제 만들었던 것은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근데 바로크 스타일로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주문을 넣으면은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그림의 수준이 어떻게 좀 만족스러웠나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 창작 능력이 전혀 없다 보니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근데 대단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로크 스타일의 어떤 과장되고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되게 크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살려서 4K로 또 이렇게 적어주면은 아주 그다음에 리얼리스틱 또는 슈퍼 리얼리스틱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그림판이나 이제 무슨 포토샵 프로그램 이런 걸로 내가 이제 흔히들 이제 발로 그린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포토샵에도 그것이 플러그인으로 들어왔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우선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그림을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의 터치를 통해서 좀 완성시키는 보정만 하면 되는 이런 식의 작업들이 플러그인으로 포토샵에도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이 GPT-G가 제너러티브 생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생성은 텍스트에서 텍스트에서 비디오. 요즘 비디오도 있고요. 텍스트에서 이미지, 텍스트에서 스피치. 제가 어떤 것을 입력하고 원하는 바를 나의 희망사항을 적어내면 여기에 맞춰서 어떤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심지어 그리고 어떤 목소리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요즘 제너러티브 생성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편리한데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65죠. 그걸 시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과거 오피스죠.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에서 딸아이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름을 얘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내장된 딸아이의 사진들을 가져와서 딸아이의 생일 축하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딸아이의 졸업 축하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징그러운데요. 그거는. 그래서 그 딸아이가 그거를 축하를 아빠가 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쓴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신 써준 축하. 물론 이제 엄마 아빠 그 부분의 중간 부분을 좀 수정할 수는 있어요. 항상 수정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작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아이에게 모험감을 좀 더 심어주는 표현들로 뭔가 엄마의 말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딸아이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 추억의 과거의 학교 다녔던 사진들 졸업
축하하면은 그러면서 너의 졸업을 축하하고 그 이후에 너의 삶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이런 것까지도 다 써주는. 네. 뭐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도 이걸 보고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거 쓰자. 꼭 옛날에는 연설문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얘기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대단히 임프레시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엑셀을 만들어주고 문서를 만들어주고 이메일도 만들어주는. 우리 작가님들 많이 긴장하시겠는데요. 아니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챗 GPT 3.5 버전이 나왔을 때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최근에는 4.0 버전이 나왔어요. 네, 네, 4.0 버전이 나왔는데요. 우선 4.0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친구가 이미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이해한다. 예를 들자면 그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사진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구성 성분들을 GPT가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양파도 하나 있고 당근도 하나 있고 소세지가 보이니까 소야 볶음을 해 먹을까? 파프리카 없으면 파프리카를 좀 사와서 그 정도까지라고요?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고 저의 옷장을 찍어서 딱 찍어주면은 그래서 나 오늘 가을이고 오늘 날씨도 온도가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옷을 입는 건 어떻겠어요? 라고 해서 저의 옷을 왼쪽에서 세 번째 걸리는 저 옷하고 뭐 아래는 뭘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즉 이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대단히 혁명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텍스트로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만약에 사진을 길 가다가 찍어가지고 지금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그 인상을 그 친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뭔가 회색빛이 있는 것이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너의 마음이 좀 우울할 것 같고 하지만 봄이 오는 느낌이 보이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미지로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이런 게 나온다가 아니라 이미 나왔습니다. 챗 GPT 4.0으로 이게 나온 거다. 네. 가장 큰 거는 사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사진을 이해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제가 키보드로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제가 요구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진일보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나라 그 포털 업체들 앱을 보면 어떤 특정한 물체를 사진을 찍으면 이걸 비슷한 제품을 쇼핑해서 찾아준 이런 것까지는 있었는데 검색은 있었죠. 그렇죠. 단순 검색이었고 이거를 제안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조합을 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제가 어떤 옷을 입을지를 얘기해 준다든지 바깥의 분위기하고 저의 무드를 같이 기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표현을 해 준다든지 사진 하나 찍어서 이걸 가지고 시를 하나 써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진 하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김지유 님이 방금 전에 이제 콩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인정받았었는데 MS 오피스가 다 써주면 저런 능력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네요. 라고. 그렇죠. 근데 더 나은 것이 오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잘하냐면 요약 정리죠. 예를 들면은 팀즈라고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줌 같은 건데 화상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줘요. 그럼 꼭 우리가 뭐 이사회를 통해서 회의록이 아니라 팀별로 크고 작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이 만들어지면 여기 회의록을 딱 가지고 오면은 투두로 이거는 김 대리가 하고 이건 김 과장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 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들이 이제 회의록이 텍스트로 쫙 남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요약해 주면서 업무와 관련된 투두 리스트를 뽑아줘. 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관련돼서 언제까지 무슨 일을 누구는 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을 누구는 언제까지 누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에 이렇게 되면은 업무가 대단히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 아니라 효율성이 되는 거죠.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하고 저는 이거 치면서 회의록 정리하고 김 과장님 이거 하세요. 김 대리님 이거 하세요. 누군가가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는 거고 바로 업무에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게 현재 그게 된다는 네. 현재 되고 있습니다. 항상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버전이 맞는지. 네, 미래 버전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를 들자면 2016년에 오세돌이 알파고에게 졌을 때는 이거는 저의 일이 아니라 이세돌의 일이었고 그리고 인류라는 휴머니티를 대변하는 사람이 컴퓨터에 졌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공포가 있고 놀라움이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 GPT 같은 경우 사람들이 놀라고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이유는 내가 써봤더니
나의 일이네요, 다. 내가 써봤더니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이력서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나의 이력서를 새로운 잡 포지션에 맞게끔 좀 정리해서 나에 대해서 레주미를 하나 써줘. 이력서 써줘.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올해 난 여름은 요즘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여름 휴가 계획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겠어? 그러면은 특히 나는 이번에는 못 가봤던 일본을 가고 싶어. 그리고 3박 4일 정도 시간이 되고 있고 나는 일본에서는 어떤 것들이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해.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3박 4일 일본 여행 일정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느끼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놀라운 거고 이것이 정말 영화 허에 나오는 사만다가 나에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방금 1880님이 이거 갑자기 여기 너무 어울리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챗 GPT가 남편보다 더 좋은 대화 상대일 듯. 제 자리도 챗 GPT에게 뺏기지 않게 분발해야겠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제는 그 영화 허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로 인공지능이 필수가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헷갈리고 또 뭔가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뭐 하여튼 재밌는 사례는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데이팅 앱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틴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이제 틴더에다가 틴더는 이제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데이팅 사이트니까 나를 누군가가 표현을 지금까지 제가 서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GPT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GPT한테 부탁해서 나를 표현하게 하고 여성들도 GPT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표현하게 하니까 다들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틴더에서 GPT로 쓴 거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너무 다 멋져 보이니까 이게 뭔가 신뢰가 안 가는 뭐 이런 역설적인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 약간 좀 경제적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데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할 때 투자 판단을 내리거나 투자 판단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잘 쓰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닝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거를 정리를 빨리 해줘. 그러면 영어지만 한국어로 순식간에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 판단이라는 것이 나 애플에다가 테슬라에다가 주식을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의 자꾸 이 시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왔던 테슬라의 어닝 리포트를 정리해줘. 그리고 어느 투자 JP 모건에서 나왔던 테슬라에 대한 평가서를 영어겠지만 한국어로 예를 들면 세 줄로 짧게 요약해줘. 그러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정보를 짧게 요약해서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의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 투자에 도움이 반드시 되고 있고요.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이러한 투자 전문이라든지 분석 전문 언론에서도 이런 어닝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GPT에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문 지식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줘. 대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줘 하면 쉽게 써주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냥 세 줄로 요약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전문가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신속성 정확성들을 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에서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GPT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한다고요? 네. 거짓말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GPT의 목적은 사실은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흉내내는 데 있거든요. 흉내. 아직까지는 GPT는 사람 말을 흉내를 잘 내는데 가장 큰 제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팩트를 전달하지 않는 거.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대화가 된다면 한다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은행이 매달 발간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 특히 2021년 10월에 나온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긍정의 요소를 쓰고 있고 이러이러한 부정의 요소를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경제 전망 보고서는 진짜 있구나. 얘가 뭔가 멋진 레퍼런스 근거를 댄 거잖아요. 권위 있는. 그래서 있구나 해서 그 경제 전망 보고서 10월 달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도 PDF로 봤어요. 근데 여기에 최저임금의 채자도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근데 이 친구가 알고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인용하면 내 말을 믿겠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GPT를 갖다가 한 번도 검토 안 하고 보고서를 갖다가 즉 이미 있는 팩트만을 있는 것을 요약 정리하는 거 잘해요. 근데 어떤 논설문을 쓴다든지 어떤 주장을 쓴다든지 할 때는 GPT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GPT-4에선 이 가능성들을 한 60, 40 몇 프로 줄였거든요. 이걸 점점 이 기술은 이러한 오류들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GPT 자체가 설계될 때부터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팩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단어를 확률로서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약장사 같다. 우리가 약장사인데 뭔가를 사고 나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약장사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시계도 팔고 뭐 그래서 한 다음에 돌아서면은 뭔가 홀린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뭔가 홀린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이런 것들 GPT가 되게 잘한다라는 것. 그림으로 보면 제가 아까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는 텍스트를 주면 그림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보면 손가락이 6개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손을 6개 내지 7개로 그리거든요. 손가락을. 네.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을 학습한 그림에는 인간의 손은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거나 어디를 기대고 있거나 어디를 만지고 있거나 손을 5곳이 모으고 있거나 있고 파티할 때는 춤을 추면서 손가락에 진짜 몇 개인지 보이지 않고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러한 해부학적인 그림들 손가락에 대한 이런 그림들 외에는 손가락을 정교하게 묘사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학습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손가락을 6개, 7개 그리니까 이건 거짓말을 한 거가 된 거죠. 그림으로 거짓말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주의를 하고 저희가 GPT를 써야만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제로 그것도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서 이대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줘. 이대호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야. 세계적 권위의 무슨 콩쿠르에서 우승도 했던 사람이야. 네, 이 사람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되죠. 알려줘라고 내가 입력해서 내가 치면은 이대호는 실제로 몇 년 어디서 수상을 했고 뭐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으며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네, 맞죠.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검색에서 나와 있는 팩트만 조합을 해서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이 사실은 검색 서비스 빙의 챗GPT가 결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100% 팩트, 검색도 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냥 웹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웹에 존재하는 근거를 가지고로서만 얘기를 하는 조금 버전업이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빙 같은 경우는 벌써 4.0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빙이라는 검색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실 때는 물어보고 답을 할 때는 이 친구는 그 근거를 검색에서 대고 있어요. 근데 검색에도 페이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오염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굿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학습시킬 때 컴퓨터가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즈의 케빈 루스랑 이 빙하고 채팅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감정적인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이 빙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와이프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네?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의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나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이입이 돼서 사만다처럼 그 영화 허에 나온 것처럼 GPT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깜짝 놀라서 이게 뉴욕타임즈가 그 자세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GPT가 이런 류의 소설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GPT에게 인공지능에게 감정이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감정이 있는 소설들을 보고 흉내내는 문장을 만들어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간을 공격할 거야. 뭐 이런 것도 SF 소설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F 소설 보면은 인공지능이 막 인간하고 갈등을 보이다가 인간을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도록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물들이에요. 인간의 상상물들이 인간의 저작물로 나왔던 거고 인간의 저작물들을 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이 배우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성차별적인 발언들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들도 이 친구가 인공지능이 그런 지능과 그런 감정과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텍스트를 공부한 거죠. 그런 텍스트를 그래서 요번에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적인 것, 인종차별적인 것, 종교차별적인 것, 뭐 이러한 젠더차별적인 것들은 미리 삭제를 좀 했어요. 사전에. 네, 삭제를 하면 이 친구가 삭제된 부분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 그 챗GPT는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 거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 붙인 거고 네. 요거를 뭐 나아가서 워드나 엑셀 같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바드라고 하는 것도 선보이기는 했는데 그쪽 시장의 경쟁도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구글을 뭐 한국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뭐 시청자분들 이제 유튜브도 있으니까 평가를 절하하실 수 있는데 네. 전 세계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검색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시장 정도 일부를 빼놓고는 예를 들면 독일 시장 점유율 98%, 프랑스 96%, 뭐 영국 97%, 뭐 미국에서는 한 90% 정도 돼요. 왜냐하면 빙이 한 6점 몇 프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서 이걸 20년 동안 지배해 와서 아무도 구글은 이제는 꺾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구글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근데 구글이 이번에 흔들렸죠. 왜냐하면 GPT가 11월 30일 날 나왔고 뉴욕타임즈 12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구글 임원진에게 코드 레드가 발령되었다.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바드를 내놓겠다고 해놓고는 최근엔 또 바드를 내놓지 않겠다고도 얘기도 하고 있고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고양이 치아 이런 식으로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니까 예를 들면 고양이 치아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검색해 보시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광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글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짜로 진짜 찐으로 쓴 건지 광고로 쓴 건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끝부분에 가서야 뭔가 있을까 말까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나오는데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고양이 치아 관리는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고양이 치아 관리를 안 해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니까 꼭 수의사처럼 얘기해요. 집에서도 귀찮더라도 저녁 시간에 언제든 꼭 고양이 치아를 청소시켜 주세요. 네. 치아 관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면 제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주죠. 뭐가 없어졌냐면 검색 광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80%가 검색 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 회사의 매출의 80%를 이루고 있는 검색 광고를 붕괴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은 구글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람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어 모델, 거대 그러니까 언어 모델은 훨씬 훌륭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글이 우리가 검색 시장은 못 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에 내었던 것처럼 구글도 그것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구글 덕스, 구글 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가지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에 그렇죠. 우리도 집어넣겠다. 근데 이제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집어넣어버렸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잃을 게 없고 구글은 지켜야 되는 그 맞습니다. 광고 시장이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도전하는 거고 실험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고 좌절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전진해 보는 건데 구글은 이 아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 챗GPT나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을 쓸 때도 답변 문단 사이에 광고가 붙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고양이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잠깐 광고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찌됐든 기업이니까 기업이 운영을 그렇죠. 이해는 가요. 개발비도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GPT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월 사용료 $20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API라고 해서 저는 한 2, 3년 안에 GPT는 우리의 표면 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봐요. GPT는 이제 어디가 있냐면 챗GPT는 서비스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 있고 어떤 앱에 들어가 있고 뭐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고 여행 앱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공부하는 앱에 들어가 있고 교육 뭐 언어 배우는 앱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숨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사용료를 GPT는 지금 오픈 AI는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네. 오픈 AI는 지금 시작하는 거 보니까 새롭게 재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데 구글은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겐 되게 어려운 힘겨운 시기를 앞으로 몇 년간 구글은 맞을 거라 보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 다들 이런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리지널 자신만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가 유일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 GPT잖아요. 네.
코리아의 CKO하고 GPT를 합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GPT를 좀 더 빌려서 한국에 좀 더 특화돼서 수정한 것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코어 GPT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SK 같은 경우도 자체 뭐 거대 언어 모델이 있다고는 하지만 오픈 AI랑 협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은 뭐냐면 우선 공개적으로 내보여주고 있는 거 채팅 형태로 내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는 좀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네이버 정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정도가 저작권 문제 없이 네이버는 돈 주고 뉴스를 샀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뉴스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네이버 블로그가 또 빵빵하잖아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카카오가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를 갖다가 학습시키려고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굿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퍼클로바도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거대 언어 모델들하고는 좀 차이점이 확연한 이 차이가 갭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것들은 도서관에 있는 것도 사실은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도 미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거, 프랑스에 있는 거, 이태리에 있는 거, 심지어 한국에 있는 도서관도 구글에서는 다 복사를 해갔거든요. 다 스캔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저장료를 다 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언어권에 있는 대형 도서관들은 다 이걸 해갔어요. 그런데 이걸 또 구글은 일종의 오픈소스 형식으로 미국에서는 풀었어요. 예. 그러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는 구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이 친구하고 하나의 언어만을 공부하는 한국어만을 공부하는 하이퍼클로바하고 세계 각국에서의 양질의 데이터를 공부하는 거하고는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 규모예요. 지금 벌써 챗GPT는 1억 명을 넘어버렸잖아요. 1억 명이 쓴다는 건 뭐냐면 1억 명이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는 거. 너 왜 자꾸 거짓말해? 그럼 얘가 이거 부분은 거짓말이구나. 난 몰랐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네. 표시하는 거죠. 거짓말. 이렇게 이 피드백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이용자가 많아서 피드백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됩니다. 그렇죠. 그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면 또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이용자가 더 늘어나게 돼 있죠. 예. 이용자가 늘어나면 또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그냥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선순환이 발생하는데 네이버는 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는 언어적을 이용하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선순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선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성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애플하고 구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OS가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있으니까 그 앱 생태계에서는 수많은 한국의 앱 기업들이 탄생했잖아요. 네, 네, 네. 토스도 나왔고 카카오톡도 나왔고 수많은 앱들이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GPT라든지 뭐 이런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어차피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GPT로 만들어진 카카오가 나올 거고 GPT로 만들어진 토스가 나올 거고 GPT로 만들어진 다양한 앱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등장할 거라는 거죠. GPT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글로벌 히트를 치는 앱이 나올 수도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OS라고 생각하고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GPT와 맞서거나 혹은 이걸 그냥 이용하거나 네.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뭐 자체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맞서는 측에 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제2의 부가가치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도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우선은 교육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걸로 뭐 에세이도 쓸 수 있고 네. 숙제. 과제도 제출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자료들을 또 챗GPT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이거를 금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걸린 학생들도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뉴욕 CD라든지 시애틀 CD 같은 경우에는 공공 학교 내에서 GPT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어요. 아예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인터넷 주소가 접속이 되지 않게끔. 네네네. 근데 뭐 사실은 다 우회할 수 있죠. 우리 똑똑한 학생들 VPN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건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 이번 신학기부터 3학기를 이수를 해야 돼요.
GPT라든지 이러한 생성 AI의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들은 무엇인가. 너네가 이걸 가지고 그냥 에세이 냈을 경우에 어떤 오류를 거짓말 잘하는 GPT에 쓰러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GPT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교양 과목들을 도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대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이걸 막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논쟁이 지금 되게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에 좋다.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망쳐버릴 수가 있다. 네. 아니다. 생각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고 창의적인 것을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들이 하고 있는데 1979년하고 1980년에 네. 미국에서 전미 수학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네. 전자계산기를 초중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초중고에 네. 대학교도 아니고. 네. 대학교 말. 대학교는 뭐 한국도 도입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논쟁에서 도입하자는 쪽이 이겨요.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수학적 사고를 아이들이 못하게 될 것이다. 계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네. 아니다. 다른 수학을 가리키는 거다. 단순 계산은 전자계산기인데 맡기는 거다. 즉 다른 수학을 가리키는 쪽으로 미국은 방향을 선회했던 거고 사실 이런 입장을 택했던 것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네. 한국은 끝까지 지금 전자계산기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암기로 풀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신공을 그 학생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수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GPT도 봐야 될 것들은 자 GPT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 가지고 노는 친구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야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하에 나도 이제 쓸 수 있게 되었구나. 성인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의 허락 없이 허락하에가 아니라 허락 없이 쓸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친구하고는 엄청난 AI 격차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월 28일 날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25년에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과목 세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라고 우선은 선언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직 그 내용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냥 시간을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걸 향해 달려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현 정부는 우선은 AI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리를 칠 그렇죠. 거냐 이제부터 논의해야죠. 거고. 어떻게 보면 딱 그거네요. 그 1980년대 전자계산기 도입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네. 현재에 머물 거냐 아니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학생들에게 준비하도록 할 거냐. 근데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 40년 후에 전자계산기 논쟁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의미가 큰 것이 뭐냐면 정말 수학 교과서하고 영어 교과서하고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은 수능 시험에서도 그때는 GPT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공부는 주구장창 GPT 가지고 했는데 시험 볼 때 안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우리의 수능 시험하고 비슷한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험 보게 이제는 해야 된다. 예전에 오픈북처럼. 네. 오픈북하고 정확한 같은 표현이죠. 예. 자, 근데 우리도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AI 교과서를 이제 만들겠다고 한다면 수능 시험에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쵸 학생들이 그러면 그때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부분 할 때만 스마트폰을 켜게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스마트폰 뺏어가지고 또 어디 가뒀다가 이거 좀 우습잖아요. 모든 과목에서 스마트폰이 있을 때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강요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현재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인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 내용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 능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네. 된다. 이런 식으로도 좀 읽힙니다. 약간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기업에서도 아까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회사 내 보고서 네. 예전엔 잘 쓰는 걸로 이제 업무를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챗GPT에게 맡기면 되는 세상이 왔다. 그렇죠. 이게 능률적으로는 참 좋을 텐데 과연 이게 회사나 뭐 기업의 발전에도 그럼 과연 이게 좋은 그렇죠. 방향이냐. 가장 어떻게 중요한 봐야 될까요? 거는 업무의 효율성 또는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예.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자면 쓸데없는 시간도 줄여요. 우리 부장님이 쓸데없이 지나가다가 GPT 자기가 모르면 그럼 자기가 공부하면 될 것들 갖다가 부하 직원한테 GPT가 뭔지 저기 파워포인트로 넉 장으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 내 책상에 내놔.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시는 부장님들 한국에도 헌드레드예요. 그렇죠. 나도 상무님한테 보고해야 돼. 막 이런 거. 뭐 그렇죠. 네. 어차피 상무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도 준비하는 거고 혹시 물어볼까 봐 미리 걱정돼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업무랑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건 GPT한테 시켜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제가 만약에 글로벌 마케터예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주고받아야 되면 매번 영어 작문하는 게 힘드는데 GPT한테 이런 표현을 영어로 표현해주고 이메일을 써줘. 그럼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또 한국어로 업무하시는 우리 사장님에게는 어떤 이메일이 왔는지 요약 보고서 내야 돼요. 자, 요약 보고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착착착착 하면은 4시간에 걸릴 거를 3시간에 할 수 있고 2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법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코딩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코딩을 도와주는 걸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그것이 없을 때는 3시간 27분이 걸리는데 그 코파일럿이 있으면 즉 코딩을 도와준 거 있으면 2시간 27분 1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급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시간당 높습니까? 이들의 1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은 비용을 절약해 준다는 거거든요. 비용 세이빙 효과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거고 생산성 증대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느꼈던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생산성 증가를 사람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거 아닐까? 나의 지금 작업량을 또 누가 인공지능이 가져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가장 친한 아시는 분이 핀테크 회사에 다녀요. 핀테크 회사에 다니는데 부사수를 안 뽑아줘서 요즘 막 일이 너무 많아 죽겠어요. 네. 힘들어 죽겠는데 보고서 써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챗GPT를 통해서 블라블라 보고서를 써갖고 가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고서 잘 썼다. 또 부사수 없어 바쁜데 이렇게 잘했네 그랬더니 사실은 챗 GPT를 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우리 부사수 뽑지 말고 내가 $20 매달 줄 테니까 너 유료로 챗 GPT 써라. 그러면 2명이 하던 일자리가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써보니 업무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느낌이 많다 보니까 공포감도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좀 해봤고 어디까지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반대로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인간의 영역을 또 침범하는 데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무슨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는다 이런 것도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오픈 AI의 CEO도 그렇고 네. 최고 기술 책임자도 그렇고 네. 인공지능이 무섭다. 오히려 이 개발자들이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의 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능성을 줘야 될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했던 이미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줘야 될까? 이런 거를 쓰다 보면은 또 나쁜 쪽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텍스트를 집어였더니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보이스피싱이 더욱더 전문화될 것이다. 왜? 설득력도 짱으로 할 거고.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언어들을 갖다가 필터링해서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성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엄청난 댓글들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는 GPT가 알아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도 한 정파를 지지하시는데 별로 핵과 관련돼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정치인이 핵 발전을 찬성하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찬성하세요. 그래서 왜 찬성하세요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저희 어머니도 GPT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훨씬 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부터 해서 지금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발자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을 연구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은 분명하니 유용한 것은 선택하고 이것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칼도 주방장이 잡느냐 강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런 건 양날의 검이죠 또. 그 보이스피싱 말씀하셔서 딱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네. 근데 그 목소리 있죠. 네. 제 목소리를 카피해서 한 일당들에게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소리도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이 목소리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오고 딸이 급하게 전화가 오고 근데 말하는 내용들은 진짜 아들이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아들이 어디 신문에다 썼던 언론에서 썼던 기고문까지 갖고 와가지고 맞아요. 아들이 말하는 말도 흉내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유종선 님이 그 콩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분 명함 한 장 주세요. 우리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님이 와 정말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잘 듣고 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진짜 나중에 한번 더 시간을 한번 더 마련해야 될 정도로 네. 우리 가급적인 유종선님한테 명함 한 장 보내드리고 싶은데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들렀다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이 같은 근로시간 상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309억 4,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 넘게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누적된 무역 적자 규모는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물량 10만 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며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우리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티를 많이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그래서 저희는 더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앞에서 들려드린 것처럼 문자 메시지나 콩으로 많은 분들과 이제 참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 애프터 서비스 이거 중요한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공예감 들었는데 조금 모자라다. 네. 나 더 알고 싶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슬기로운 생활법률 시간에 저작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천님, 작가들에 비해 출판사가 큰 수익을 얻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좀 발간하려고 네. 뭐 그런 좀 일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작가들에게는 인세가 한 10% 정도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네. 원짜리 책을 내면 한 1,000원 정도가 네. 작가에게 가는 건데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2차 저작권,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굿즈, 뭐 캐릭터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비율은 5대5가 될 수도 있겠고 네. 계약하기 나름인데 알려진 바처럼 작가의 영향력이나 협상력이 높을수록 비율 배분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신인이다. 네. 아니면 좀 이제 첫 번째 네. 책을 쓰는 거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배분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네. 첫 번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작가들은 협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0419님, 소비자 약관 등을 깨알같이 적어놔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깨알 같은 글씨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 진율 김진휘 대표 변호사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약관을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은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은 소비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 등으로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너무나도 작게 쓰여져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약관의 구속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작은 글씨로 약관을 작성할 경우에 이러한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시정 요구를 한다거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가독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약관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가독성 심사를 하고 가독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수정을 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2015년에 아마 크게 화제가 됐었을 텐데
홈플러스 그 개인정보 판매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도 그 깨알 글씨 요게 네.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영업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네. 응모권에 1mm 크기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네. 1심, 2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표기를 했으니 무죄다라고 네. 했는데 2017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오. 1mm.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깨알보다도 더 작은 더 작은 글씨거든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거다라고 네.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5230님, 개인 카페 광고를 만들 때 음악을 넣고 싶은 경우 저작권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하고 문의하셨는데요. 네. 인터넷에 그 음악 제목을 검색하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음반사로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하고요. 네. 담당 부서가 음반사마다 있습니다. 음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메일로만 문의를 받는 곳도 있고 전화번호가 공개된 곳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반사에 음반사. 문의를 해서 네.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그쵸. 비용을 지불하셔야겠죠.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마스크였는데요. 마스크. 신승호님, 마스크 제조업체 실황이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어제부로 의무 착용이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요. 네, 데이터를 보니까 마스크 제조업체 수가 지난 2020년 1월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이었죠. 네, 137개였는데 22년 3월 기준으로는 1,595개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스크 산업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기에도 업계 내에서 30%는 이미 폐업을 했다. 네. 그리고 50%의 업체에서 겨우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업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는데 다만 또 에티켓으로 쓰시는 그쵸. 분들도 있고 또 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쓰시는 분도 네. 있고 패션의 용도로 쓰시는 분도 있어서 일정 수준의 수요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다만 네. 그 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네.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5124님,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감염 취약시설 네. 병원도 그렇고 요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쓰셔야 한다고 하죠. 약국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개방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트나 네. 역사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개별 약국에서는 네. 꼭 또 써야 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뭐 요양보호사님도 사실은 힘드실 겁니다. 빨리 좀 맞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다들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오늘 유해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공회가 오늘 화요일 순서 1, 2부 모두 마칠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이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